안녕하세요. 더불어읽다입니다. 오늘은 은행나무에서 출판한 페터 비에리 저자의 자기 결정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이신 페터 비에리 교수님이 한 강의에서 연설을 하신 거를 책으로 엮은 건데요. 총 3개의 강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두 번째 강의, 자기 인식은 왜 중요한가? 세 번째 강의, 문화적 정체성은 어떻게 탄생하는가? 저자는 독립된 인격체로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행위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해야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저자가 권하는 방법은 독서와 글쓰기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계속 표현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러면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러면 오늘은 제가 첫 번째 강의,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에서 일부분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강의, 자기 결정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열렬하게 공감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2가지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요. 바로 존엄성 그리고 행복입니다. 그런데 언뜻 익숙해 보이는 이 2개념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내가 내 삶을 정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결정이라는 말, 그리고 독립성이라는 말은 어떤 개념일까요? 이 개념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또 거기서 어떤 현상들을 보게 될까요? 외부로부터의 압력이 없어야. 맨 먼저 내릴 수 있는 정의는 사실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소망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무엇을 말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다른 누군가가 정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부모의 간섭, 배우자의 은근한 독재, 고용주나 집주인으로부터의 협박, 정치적 압제 같은 것이 없기를 바라지요. 원하지 않는 것을 시키는 사람이 없길 바라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의 포갑, 즉 그 어떤 위협도 없는 상태를 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막는 질병이나 가난도 원치 않아요. 이것을 타인에 대한 배려 없이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는 소망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형식적으로만 본다면 자기 결정권을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것은 우리 대부분이 현재 바라고 있는 것, 다시 말해 법적, 도덕적 규범 위에 성립된 하나의 집단 안에서 자립적으로 살아가는 일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서 규범은 사회적 정체성을 규정짓는 역할을 합니다. 이 규범이 없다면 존엄성도 없고 행복도 없을 것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내릴 때 스스로 결정짓는 삶은 이 규범의 틀 안에서 외부로부터의 강제가 없는 삶, 그리고 어떤 규범을 통용할 것인지의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삶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적 독립성.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것은 비교적 간단하고 투명한 개념으로 사상적 원칙을 둘러싼 논란을 불어일으키는 개념이 아닙니다. 독립성이라는 개념은 이제 소개할 2번째 측면으로 해석할 때 이해하기 다소 힘들고 복잡한 모습을 띠게 됩니다. 이에 따르면 독립성은 타인에 관한 것이 아닌 스스로에 대해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되지요. 외부 세계의 압제에 맞서 내 삶을 스스로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것과 완전히 별개의 의미로 내 삶의 작가, 내 인생의 주체가 되는 것이 주제가 됩니다. 이는 사고와 소망과 경험의 차원에서 내 행위의 직접적 바탕이 되는
내면 세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삶의 내적 연출권, 즉, 내 내면 세계에 내가 지휘권을 갖는 이 역량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상상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있어서 부동의 동력이 아닙니다. 컴컴한 어둠 속에 숨죽이고 앉아서 내적 드라마를 이리저리 조종하는 감독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한 생각과 감정과 소망을 결정할 때에도 우리는 선행 조건 없이 그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처럼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두 번째의 의미로서의 자기 결정이라는 것은 소리 없이 일하는 난쟁이로 인한 인격의 중첩도 아니고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을 상상하는 일도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자문하게 되기까지 이미 그 이전에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일을 겪었고 수만 가지 것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각인은 또 다른 것들을 향한 접점이 되는데 우리는 이 접점들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일 그렇다고 해도 별 상관이 없는 이유는 그 반대 또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원점에 서 있는 사람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니까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경험의 발자취도 없다면 기준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우리의 의지와 경험이 자신의 개인적 정체성의 일부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역사라는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삶의 역사가 주는 조건에 의해 제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기 결정권이 있다고 할 때 자기 결정권은 그러한 선제 조건들로 이루어진 인과관계적 삶이 흘러온 틀 안에서의 영향력으로만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각은 혹시 위험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경험은 인격의 나머지와 인과관계, 즉 조건성의 관계를 통해 서로 그물처럼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경험을 만들어내는 우리 안의 것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외부 세계에 의해 인과적으로 결정되지요. 그런데 나의 생각과 의지와 감정들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의해 이리저리 튀는 고무공의 신세라면 내가 그것들을 스스로 정한다는 말이 결국 말뿐인 허울이 되는 것 아닌가요? 사고하고 의지를 세우는 존재인 우리가 단순히 강물에 휩쓸려가는 모래알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은 타인이 내게 말했던 것에 영향을 받아 특정한 것을 믿고 느끼고 바라도록 만들어진 데에 기원할 때가 많습니다. 인과관계의 사슬을 작동하는 사람은 타인이며 그 사슬의 끝에서 나의 경험과 그에 따른 행동도 변화하지요. 그렇다면 나는 타인의 도구나 장난감, 일종의 꼭두각시가 되는 것은 아닐까요? 만일 내가 매 순간마다 자신의 과거가 들이우는 그림자와 외부의 영향이 미치는 자기장 안에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자기 결정권 운운할 수 있단 말입니까? 결국 모두 자기 기만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내면 세계가 외부와 아무리 밀접하게 얽혀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세계와 또 다른 하나의 세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자신의 사고와 감정과 소망을 주관하여 말 그대로 삶의 작가요. 그의 주체가 되는 삶이고 다른 하나는 어떤 사건을 단순히 맞닥뜨리거나 당하여 그 일로 인한 경험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주체가 되는 대신에 단순히 경험이 펼쳐지는 무대가 될 수밖에 없는 삶을 가리킵니다. 자기 결정을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이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스스로를 테마로 삼기. 여기 큰 파급 효과를 가지는 하나의 관찰 결과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과 바람과 느낌들에 관한 한 그저 맹목적으로 닥치는 대로 살아가거나 되는 대로 맡겨선 안 되고 우리 스스로를 테마로 삼아서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뒤로 한 발짝 물러나 자신의 경험과 내적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이러한 거리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인식과 이해의 거리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느끼고 원하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리고 이 생각과 느낌과 소망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이러한 성찰의 사고방식에는 아주 중요한 생각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것을 느끼고 원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인식입니다. 자기 결정이 가능한 우리 같은 존재에게 가능성이라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삶을 이끌어 나가는 데 하나의 방식, 자기만의 방식뿐 아니라 수많은 전혀 다른 방식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자기 결정은 가능성에 대한 인지력, 즉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내적 거리의 두 번째 종류를 보면 자신의 경험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견지해 오던 나의 사고방식에 만족하는가? 아니면 이제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고 생각하는가? 나의 두려움, 시기심, 증오가 마땅한 것으로 생각되는가? 정녕 나는 윗대로부터 물려받은 이 증오심을 다시 물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부모님이 갖고 있던 두려움을 계속 이어갈 것인가? 아니면 화해와 마음의 여유를 누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것인가? 같은 질문을 내 소망과 의지에도 똑같이 던져봅니다. 좀 더 많은 돈, 좀 더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나의 의지가 정말로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화려한 삶과 요란한 성공을 쫓는 사람인가? 혹시 수도원 같은 고요 속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는 유형은 아닌가?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인식, 그리고 평가하며 거리두기에는 사실 신비로운 요소가 없습니다. 비밀스레 두 개의 인격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다만 1차적인 사고, 감정, 소망의 방향을 맞추어 2차적인 사고, 감정, 소망을 발전시키는 능력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이 능력으로부터 자기 결정이 성공하는 경험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이 탄생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고 싶은가에 대한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우리의 자아상과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행위와 사고와 감정과 소망에 있어서 되고 싶어하는 모습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것을 자기 결정적 삶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바꿔 말하면 자기 결정이 한계에 부딪히거나 실패하는 것은 자아상과 현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할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알기. 그러나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자아상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이며 자기 자신과 일치를 이루며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과 일체감을 가지게 하는 과정은 어떤 형태일까요? 이러한 종류의 자기 결정을 이루는 내적 구조 변경은 정신적 삶의 강 한가운데에 우뚝 솟아오른 고고한 곳으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는 위치는 이 강의 일부분이며 다시금 내 특정한 사고나 소망이나 감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아상의 기준이라는 것도 손댈 수 없는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아상의 허리를 굽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구속하고 노예처럼 옭아매는 생각을 과감히 던져버리는 일이 오히려 더 중요할 때도 있지요. 그리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그것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적 구조 변경은 어느 날 그렇게 하겠다고 결심하여
영혼의 연금술로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환경을 바꾼다든가, 새로운 경험을 해본다든가, 낯선 인간관계를 개척한다든가, 필요한 경우 치료나 훈련을 받는다든가 등등 외적인 우회로가 많이 필요하지요. 이 모든 것은 내적 단조로움과의 싸움, 체험과 바람이 변화 없이 굳어버리는 현상과의 투쟁입니다.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 인식에 있습니다. 원하는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내가 너무 달라 계속해서 마음의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면 자아상뿐만 아니라 자꾸만 고개를 쳐드는 그 욕구들의 근원지를 찾아 나서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 나를 조종하는 나의 느낌들과 내가 원하는 것들의 표면 밑에서 흐르고 있는 소용돌이를 감지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기결정은 내가 나 자신을 이해하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개인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이력이나 의식되고 있는 내적 이력이 보여주는 것보다 더 많은 생각과 감정과 상상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자아상에 도달하여 그 자아상과 합의를 이루려 하는 사람은 의식되지 않은 삶의 이력을 꿰뚫어 보는 작업을 시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만 자기 인식의 걸림돌이 되는 내적 강박과 자기 기만을 해결할 수 있지요. 자기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투명한 정신적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이를 통해서라야만 말 그대로 삶의 작가와 삶의 주체가 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즉, 자기 인식은 사치품이나 뜬구름 같은 철학적 이상이 아니라 자기 결정적 삶, 더 나아가 존엄성과 행복의 구체적 조건입니다. 그런데 스스로에게 묻는다는 것, 스스로를 이해한다는 것, 변화한다는 것, 이것들은 과연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는 말과 큰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는 것들에 대한 정확한 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신에 관해 결정한다는 것, 이것은 자신의 생각에 관해 방향을 정하고 믿어왔던 것들을 다시 한번 시험대에 올린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나라에 대해, 이 경제적 성장에 대해, 이 정당에 대해, 내 결혼 생활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걸까요? 확실하다고 믿어오던 것들에 대해 긍정과 부정의 증거를 찾아가는 동안 나는 그 확신들이 변화할 수 있는 내적 과정의 문을 열게 됩니다. 이 과정이 충분히 반복되면 내 의견의 총합이 완전히 탈바꿈하여 결과적으로 생각의 정체성이 변화하게 됩니다.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맞닥뜨렸을 때 그것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이 자기 결정의 한 행위인 것이지요. 특정한 정당을 선택하거나 하나의 종교에 귀의하거나 낙태 반대 시위에 참가하는 등의 이유가 집안 대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고의 들러리로 살아온 것이지요. 그러다가 비판적 물음을 통해서 익숙하던 생각의 패턴에서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검증 과정을 통해 생각의 주인 자리를 찾게 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녀온 언어적 습관과 거리를 두는 것과도 큰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또 알고 있다고 자신하는 많은 것들이 모국어를 그대로 따라함으로써 생겨나는 때문이지요. 어떤 것을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사고에 있어서 성숙해지고 자립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한다고 믿게끔 속이는 맹목적인 언어 습관에 대해 잠들어 있던 촉을 세우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각심은 두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첫째는 정확한 의미를 따져보는 것이고, 둘째는 그것이 그 의미를 가졌다는 것을 과연 무엇을 통해 알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유, 정의, 애국심, 존엄성,
선과 악 등 중대한 주제를 접했을 때 본능처럼 이러한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삶이 바로 자기결정적 삶입니다. 자신에 대해 결정한다는 것은 사고를 조망하는 능력과 사물의 명확함을 추구하는 일, 모두에 언제나 굽힘없는 열정을 가진다는 것과 통합니다. 이 열정은 플라톤적인 철학적 열정과 맞닿아 있지요. 여기서 과감히 플라톤적 대화의 방법적 기본 사상을 표현해 본다면 문법적으로 잘 만들어진 문장이 전부 어떠한 사상을 나타낸다는 생각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지만 사유면에서 아무 내용도 없이 오직 잡설에 불과한 문장들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이것은 소크라테스가 정의와 의미와 진실 같은 것들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 자신이 무엇에 대해 말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했을 때 드러났던 것이지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대화의 말미에 이르러 전보다 더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며 익숙하게 사용해왔지만 내용적으로는 빈 화법들의 의구심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철학은 사고한다는 개념이 그 어떤 다른 학문보다 중요시되는 학문이라고요. 그에 따라 자기 결정이라는 개념도 똑같이 중요시되는 거지요. 그러나 언어의 깨어있음과 정확성은 사고에 관여하는 정체성에 한해서만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소망이나 감정적 측면을 되묻고 그것들을 이해하려 하며 자기 결정의 측면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때에도 중요한 요소가 되지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 말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그 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겪었던 일을 말로 표현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파악하고 이해하려고 할 경우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문하며 그동안 틀림없다고 확신하던 생각에 대한 증거들을 다시금 살펴볼 때 그것이 검사대에 오르고 테마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그 확신에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느낀 경험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인식함은 인식된 것을 비로소 완성한다. 또는 어떤 것에 대해 말함은 말해진 내용을 형성한다라고요. 감정이나 소망 같은 경우에서도 같은 맥락을 발견할 수 있으나 그것은 사고보다 더욱 복잡하며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 양상을 띱니다. 우리가 느끼고 바라는 많은 것들은 우선 우리 자신에게조차 혼란스럽고 불투명합니다. 상황과 그동안의 경험이 거쳐온 경로를 눈앞에 그려보는 해명과 명확화의 과정은 여기서도 대상을 가집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떤 감정과 바람의 정체를 밝히고 표현하며 그것을 다른 감정이나 바람과 차별화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에서 그 감정에 대해 전보다 확실히 더 명확하고 뚜렷한 연곽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언어로 표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혼란스러운 느낌들은 감정적 확신으로 변합니다. 이것을 일반화해 본다면 경험을 나타내는 우리의 언어가 세분화될수록 경험 자체도 세분화된다고 할 수 있겠지요. 감정교육이라는 표현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와 표현이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내적 구조까지 변경하는 이러한 과정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 표현 과정을 통해 개인적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의식적인 것을 언어로 나타냄으로써 의식 위로 끌어올리는 것도 이 작업의 하나지요. 어떤 경험에 대한 새로운 서술을 찾아내는 데에 성공해서 이제 그 감정이 어떤 사람에게 느끼는 단순한 부러움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포함된 것임을 밝혀낸다면 나의 인식은 새로운 국면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걸어온 족적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가 가진 미움의 감정이 과거의 사건,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모멸감을 느꼈던 사건에 연유했다는 것을 알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억지로 밀어내 땅속 깊은 곳에 묻어놓고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던 감정일 수 있지요. 가정에서 출발한 이 인식은 이제 그 인과적 힘을 펼쳐서 우리로 하여금 내적 검열의 선을 부수고 부정되었던 감정을 더없이 명확하고도 제약 없이 느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무의식은 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식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인식된 경험을 세분화하고 구체화하는 것,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식되지 못한 것을 의식화하는 것. 이 두 가지 방법은 우리가 언어적 발현을 통해 우리의 감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 결정의 적용 범위를 내면으로 확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자신의 감정에 동감하여 그 감정을 정신적 정체성에 융합시킬 수 있는 바탕인 현실적인 자아상을 발전시키는 데에 큰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러한 융합은 자기 결정이 의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임의로 켜거나 끌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더러 싫다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감정을 스토아적 냉정함으로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선 다음과 같은 주장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감정과 더불어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감정에 이리저리 튕겨나가는 고무공이 되지 않는 것, 그리고 감정이 가진 권력을 우리 안에서 휩쓸고 돌아다니는 이물질로 경험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긍정된 정신적 정체성의 한 부분으로 느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작업할 때 언어는 또 다른 방식으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바로 기억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언어 능력이 없는 존재들에게도 물론 기억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억들 간의 일종의 연관 관계 같은 것을 생산해내지 못합니다. 이것은 언어로 서술되는 기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말하는 존재가 무언가를 기억해낼 때 그 기억이 과거의 에피소드에서 튀어나온 섬광처럼 불려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대부분 하나의 에피소드는 이야기의 일부분으로 기억되니까요. 그래서 무언가를 기억한다는 것은 경험된 과거를 스스로와 타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뜻할 때가 많습니다. 이야기하기에서 그 중력의 구심점이 되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즉, 나에게 경험된 과거의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는 전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지요. 이러한 이야기하기는 절대로 사실 그대로의 중립적인 묘사가 되지 못합니다. 나의 이야기는 선택적이며 평가적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부합하도록 편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억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아 떨어지도록 언제나 적당한 첨삭이라는 요소를 포함합니다. 경험된 과거를 말로 표현하는 우리의 능력은 그러므로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첫 번째 얼굴은 자아상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측면입니다. 이때 자아상은 과거를 특정한 방식으로 경험하고 나서 결국 미래를 향한 설계도를 가진 현재에 도달한 한 사람의 초상화지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찾아내기 위해 그리고 지금의 삶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이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얼굴은 모든 자아상이 그 진위가 모호하고 착각과 자기 기만과 자기 설득으로 가득 찬 구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자아상은 진실이 밝혀져 어쩔 수 없을 때나 도덕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을 때 등등에 따라 고쳐지곤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야기가 새롭게 짜이고
앞뒤가 맞는 또 다른 정황이 생겨나며 맞지 않는 부분은 억지로 잊히고 익히 알고 있던 것이라도 새로이 용색된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은 물론 복잡하고 번거로우며 종종 기만적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자기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거나 묵인하지 않고 그야말로 자기 삶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하기 때문이지요. 기억이 강력하게 압도적인 그 힘으로 어떤 의지를 자꾸만 방해하거나 무시당하고 분열된 과거가 되어 우리의 경험과 행위를 비열한 어둠 속에 꼼짝 못하게 올가맬 때 정신의 지하 감옥이 되고 맙니다. 오직 그들을 언어로 불러내야만 그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지요. 기억은 이야기될 때 이해 가능한 것이 되고 우리는 기억의 힘없는 희생양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잊고 싶다고 해서 지울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억하는 존재로서의 우리는 자기 결정적 존재가 아닙니다. 자기 결정적 존재가 되려면 일단 이해하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즉, 기억이 휘두르는 힘과 끈질김을 우리의 정신적 정체성의 표현으로 보는 법을 배우고 나면 기억은 더 이상 외부 이물질이 아니게 되어 적군으로서의 공격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성되는 스토리가 있는 자아상은 미래에까지 쭉 이어져 쓰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보내면서 미래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계획을 가지고 만나게 되는 그 무엇을 경험하기 위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되고 싶은지에 대한 그림, 즉 우리 자신에게 설명하는 그대로 우리의 과거와 일치하는 그림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의 경험도 달라집니다. 우리는 때때로 현재의 찰나에 의해 압도당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주지 않고 통제도 하지 않고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서 해방감을 느끼는 이유는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무언어적 형제의 의미를 부여하고 무게감을 선사하는 자아상의 서술적 네트워크가 머릿속 깊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지 않은 현재의 힘은 비록 강력할지 모르지만 우리로 하여금 말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위협적이고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고 있는 집중적 현재는 이해될 수 있고 서술 가능한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결정을 가르치는 학교가 없다면 그곳에서는 현재를 잘 느끼는 방법 또한 배울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지금까지 제 1강 앞부분을 읽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이 책을 사서 끝까지 읽어보시면은 어떻게 살아가면서 내 스스로 내 삶의 결정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되세요.